여기에 등장할 첫 번째 인물은 사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인물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진 인물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 다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들어는 봤죠. 들어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아는 건 진화론, 그 다음에 그렇죠. 종의 기원 이 두 개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명성에 걸맞게 충분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아 좋아요. 일단 영화적인 인물이군요. 이미 영화화 됐어요. 그래서 아. 이미 영화화 되기도 했고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이분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끌리셨나요, 우리 다윈님? 사실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우리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린 무엇인가? 네. 이거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죠. 아 예.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어머니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웨지우드 전혀 모르겠어요. 도자기. 골프채 이름 같은. 도자기 도자기. 웨지우드 접시. 그래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한량이었어요? 그거를 한량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많아서 사실 직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선 당연히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가 되거나 근데 다윈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의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에서 학위를 받게 돼요. 와. 다윈이 신학 학위가 있어요?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제 그 신학 학위를 받은 바로 그때 비글호를 타게 돼요. 비글호요? 이름이 비글호예요? 배 비글을 좋아하셨나? 비글호는 배고요. 그 배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의 미션을 받아서 남미를 측량하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남미. 근데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신학 학위를 받았는데 왜 신학-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학 학위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윈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비글호가 이런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 못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물. 다양한 것을 모으고. 그렇죠. 네. 수집하고 이런 거죠. 네.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 맞아요. 아.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윈한테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하고 너무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근데 비그로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5년을. 왜냐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그렇죠. 때문에 난 못 타. 근데 다윈에겐 다행히도 배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그 탐험 여행 끝에 이제 남미를 다 돌아보고 남미를 떠나서 갔던 첫 번째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였어요. 근데 갈라파고스에서도 이제 많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 대륙과 동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들을 핀치라는 새들을 네. 관찰을 하고 부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섬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네.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제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새들은 전혀 모양이 달라서 다윈은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이걸 해부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인 거예요. 근데 핀치였구나.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워낙 이미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딱 균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섬은 워낙 좁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인 새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타타닥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부리를 어떤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를 쪼기도 돼 있고 사실 이렇게 다르면은 딴 데서는 다른 종이거든요. 여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와서 고민되지, 이제. 예,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공격과 비난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데까지.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한 것 맞아요. 같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열심히 관측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책을 집필하셨다고. 그래서 천체 회전에 관한 그 논문의 이름이 앞에가 레볼루션이잖아요. 천체 회전이란 말이 레볼루션인데 얼마나 놀라서 이것이 혁명이란 단어를 본인이 붙인 거예요? 아니 레볼루션은 원래 회전이라는 회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혁명적이라서 혁명으로 바뀐 거구나. 회전이라는 것이 혁명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그런 뜻을 갖게 돼요. 이럴 때 보면 2%하길 잘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었던 거 알았어. 코페르니쿠스가 하면서 하면 바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윈이 하려는 얘기는 성경 정면으로 전체를 그냥 반박하는. 그 창세기 전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일단 욕을 물타기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 생각도 하지 마라.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 확신에 찬. 네.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하나에서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중간에 이 비둘기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는 전환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제가 보기엔 위대한 접속사가 나와요. 위대한 접속사. 하물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장이 뭐냐면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교배를 통해서 개량해 왔다는 거예요. 개량해 왔다. 하물며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의 경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 환경에 맞도록 계속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거기서 나오죠. 그렇죠. 바로 인간이 해왔던 것을 이 자연 전체가 그 순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을 선택해왔고 이 생명종 전체를 바꿔왔다. 자연이. 네, 바로 이 얘기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겠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것이다. 야,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25년이 걸렸구나. 야, 그런 책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인간을 능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서 문제가 된 거죠. 거북했을 수 있죠. 거북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순간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38억 년 전쯤에 지구에서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시간 동안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할 거 없이 다 뭐가 그냥 다르냐. 다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론에 충격을 받고 대단히 싫어했지만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예요. 대략적으로는. 결국.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거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요. 이게 뭘까요? 어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냐면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생학 같은 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바로 네, 그거죠. 강한 네, 것들만 네. 살아남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또는 이걸 거꾸로 보면 살아남은 것은 왠지 강한 것이고 이걸 인간 사회로만 좁혀서 보면 가장 지금 우월한 백인들이야말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인종이고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인종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한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가던 빵만 유럽에게 아주 필요했던 열강. 어떤 사상이었을 수도 있던 그렇게 거예요. 쓰일 수도 있었겠어요. 다윈 자신은 알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려했거나 우려했죠. 그런가요? 네.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라는 단어를 초판본엔 쓰지 않아요. 에볼루션. 영어로 에볼루션인데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 에볼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정확하게는 그 디센트 오브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화를 아주 완곡하게 풀었네요. 예, 완곡하게 네. 이것이 왜냐면은 그 에볼루션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 네. 뭔가 방향이 네.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로 착착 붙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어로 귀착됐는데 후회하죠. 이걸 나중에 후회하고 뒤에는 쓰긴 쓰는데 계속 안타까워해요.
여기에는 어떤 나아진다는 진보한다는 개념은 없다. 예, 예.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진화는 정말 그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좋은 결과를 결과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무작위,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규칙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상을 아마 첫 회에 주자면 이게 첫 회니까 네. 이러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책을 주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사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분야를 넘나든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네. 네. 지금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85세, 아, 네. 85세이신데 일단 전공은 생리학, 박사학위도 생리학인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수가 돼서 생리학 교수가 돼요. 의대. 네네. 근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새에도 관심이 많고 인간에도 관심이 많고 이제 새를 연구하다 보니 그 뉴기니에 가서 이제 새를 탐구하게 되는데 뉴기니에 가서 사실 새를 보다가 오히려 뉴기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과 사실 뉴기니는 또 아직 문명이 닿지 않았던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원주민 이름이 얄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한테 질문을 해요. 왜 당신들 백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 보고 있는 걸까 물어봐요.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분야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죠. 왜 문명은 이렇게 저 유럽과 이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나? 일단 이게 과연 학문적인 질문인가? 이걸 과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낼 수는 있는 건가? 이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내는데 그게 이 책이죠. 이 청균세가 이제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되게 유명해졌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읽힌 그럼요. 책이었죠. 네. 근데 저거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긴 했지만 읽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면 총까지 읽었다. 뭐 이런 분 있습니다. 나는 총이 제일 재밌거든. 저도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총까지 읽고 준 한 중간쯤 읽다가 안 읽었던. 다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막 코로나 뜨면서 다시 맞아요. 신균세가 무슨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얄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쓴 거는 맞는데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신대륙이 구대륙에게 이제 완전히 그 점령을 당하는 그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당시 그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네. 신대륙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명과 마주치죠. 네. 마주치는데 거의 이쪽 에스파니아 쪽은 잘해봐야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 쪽은 잘해봐야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군인들인데 상대는 몇만 명에 달하는 그런 병력을 가진 그런 문명이었는데 이 만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 그 신대륙의 문명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스페인에서 온 구대륙 사람들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고 이 총은 철기로 돼 있는 새 금속 무기였고요. 네. 하지만 그 한두 번의 전투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문명을 다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신대륙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균. 바로 구대륙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균인데 그 균이 구대륙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대륙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균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인구의 거의 90%가 죽는데 그게 다 균 때문이었죠. 그럼 이건 이제 팩트고 이제 이 책의 질문은 왜 그렇다면은 그 사실 균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것조차도 이 구대륙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총균세를 그들은 갖고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결론은 한 줄이에요. 그 두 대륙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리학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대륙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이 온대 지방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지식 가운데 하나가 이 총과 새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 여기에는 수많은 인간이 작물로 삼을 수 있는 식물과 그다음에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균과 관련되는데 이 가축을 키우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가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균들을 올라오죠. 우리가 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대륙 사람들은 이미 균에 많이 적응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서 내성을 갖게 됐지만 신대륙은 이런 대형 포유류도 없었고 왜냐하면 바로 신대륙의 구조가 이 남북 방향으로는 길게 좁고 길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지역은 온대 아주 짧은 지역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큰 그런 포유류도 없었고 수많은 작물도 없었고 그 구대륙 사람들이 두 문명이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의 어떤 문명의 차이는 그들의 유전자나 그들의 어떤 민족의 우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서 온 것이다라고. 근데 이 한 문장을 보이기 위해서 이만한 책을 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두께만큼이나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가치는 사실 생리학자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 즉 과학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자의 시각으로 뭐 수많은 종류의 콩이나 식물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다 검증하고. 네, 종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유독 콩이 많았고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반론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환경 결정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오로지 환경으로만 치환해서 보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결론만 그거는 보고. 사실 모든 종류의 논증은 무엇 결정주의나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까도 그 슈레딩거의 책을 이야기했지만 슈레딩거의 책을 놓고서 수많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단백질 아니잖아.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 수많은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아직 그 얘기를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쑤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분야를 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통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본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상은 제로드 다이아몬드에게. 야, 시상식 시작된 지 뭐 거의 1시간 만에. 김상욱 교수님이 지금 뭐 총균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완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균까지만. 인간적이시다. 네. 저는 균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책? 저는 뭐 사실 저 책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진실은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인류사의 커다란 흐름이 뭐 인종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종교가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지리적인 우연으로 어떤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놀랍고 사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성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걸 알면 저는 좀 자기 인생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겸손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아카데미즘이라 그래서
그 보면 아주 그냥 사진 같은 그림들을 그릴 때예요. 아 예. 정말 그 네네. 신화적인 그림이나 네네. 그냥 너무나 매끈하고 아름다운 그림들, 그 거대한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린 그림들이나 이런 그림들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즈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미술계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사진기의 발명이죠. 아. 사진기의 발명. 19세기 초만 해도 이게 노출을 굉장히 한참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필름이 문제인데 결국은 네. 필름이 지금처럼 좋은 필름이 없었기 때문에 8시간 노출을 했다는데 많이 하셨네. 8시간의 노출이 사람은 못 찍겠는데요. 사람 못 찍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풍경을 찍었겠죠. 안 움직이는 것만 지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거를 10분으로 줄일 수 있었던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저희가 오늘날 사진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게르라는 사람이에요. 다게르 사진의 아버지. 그래서 노출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데 이제 근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찍기는 그래서 진짜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은 1초가 되는 순간인데 착각 찍는 순간 그게 코닥이에요. 코닥. 그게 이제 19세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기의 변화가 오자 이걸 보고 있는 화가들의 마음은 일단 사진기가 보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화가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기에 와서 닿은 빛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것은 바로 빛을 그리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이 순간에 지금 바로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인상된 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술을 바꾸는 거죠. 아 선생님 오늘 얘기 재밌어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는 사진기는 정말 내가 이 한 장면을 놓고도 찰칵 순식간에 한 10장을 막 찍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전 같으면 어떤 역사적 장면이라 그러면 딱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하나의 장면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걸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입체파예요. 입체파의 피카소의 그림은 그 아비뇽의 처녀들은 예. 그렇죠. 그 각도가 다양하게. 처녀들을 다시점이라고. 다시점에서 본 거를 한꺼번에 그렸기 때문에 배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막 미술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죠. 화가들보다 기계가 더 잘 그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죠. 일단은 지금 사진기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그림에 그리고 있으나 모두가 마음 한켠이 불안한 거죠. 마치 인공지능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글을 쓰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작가들이 느낄 어떤 감정? 그 화가들은 그때 이미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에 대한 답은 뭘까? 미술을 그만둬야 되나? 이제는 다 사진기가 그리면 되나? 그것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준 사람이 저는 바로 이 마르시안 뒤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사실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그때라서 한참 입체파가 막 뜰 때예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이 뒤시장도 입체파를 그려야겠다. 나도. 근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죠. 역시 우리 RM은 벌써 이름을 바로 계단을 내려. 왜냐면 18년에 국현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봤었어요. 시리즈 중에 그 하나가 왔었어. 제가 봤던 기억. 맞아요. 물론 입체파 그림이라고 했지만 이게 입체파도 좀 다른 게 입체파는 일단 당시 다시점을 그리는 거였는데 이거는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을 이렇게 연속 사진을 착착 찍어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입체파긴 한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시간이 들어가 영상을 있는. 평면으로 구현하려고 맞아요.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출품을 하는데
입체파 화가들이 이걸 보더니 이거는 입체파가 아니야. 뭐 많이 부족한데. 뭔가 우리랑 많이 달라. 부족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자를 순 없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요. 이거를 좀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뒷시장이 팡 터져가지고 이거 그림 안 걸어.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모리 쇼.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 유럽의 선진 예술을 보여주는 그렇게 기획된 거예요. 뭐 무슨 박람회 같은 그런 게 근데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 됐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죠. 초기엔 그런 거였죠. 여기에 아까 그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출품을 했는데 유럽에서의 그 싸늘한 반응과는 달리 미국 사람들은 열광을 한 거죠. 이거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훌륭한 미국야말로 새로운 미술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듀샹이 역사에 남을 이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하나 쓰는데 네. 그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내가 파리에다가 뭐 물건을 몇 개 두고 왔는데 그 물건이 바로 요 자전거 바퀴 휠하고 자전거 휠하고 이 병을 걸어두는 거꾸로 이렇게 담아두는 마에 가면 있죠 이렇게. 이 두 개를 딱 찍으면서 동생한테 편지에다가 자 내가 이것을 지금부터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레디메이드라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는 그 기성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옷은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네. 되는데 이제 공장형의 의류 제조 기법이 나오면서 대규모로 옷을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레디메이드라고. 그러니까 이건 대량으로 찍었다는 뜻인데 공장에서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 이름을 서명해 주렴.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시아 듀샹이니까 그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동생 보고 동생 자기 보고 이름을 쓰면 서명하게 하라고 했다는 그것이 게 예술 문제적인 거죠. 작품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암시를 주는 건데 네. 아주 역사적인 그런 편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예를 들어 뭐 유럽의 작가가 한국에서 전시를 할 때 한국으로 작품을 보내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안 보내요? 작품 지시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라고만 네. 하죠. 그 비엔날레 규격을 같은 걸. 보내주면 그걸 보고 만들면서 계속 그 소통을 해요. 이게 맞나? 그래서 그 완성이 되면 그게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셈인데 뭐 3D 프린팅이래 그죠? 그렇죠. 그때 작가가 한 것은 이 종이를 한 장 보낸 거죠. 많은 전시가 그런데요. 사실 이 듀샹의 이 행위가 바로 현대 미술의 그런 현대 미술의 어떤 시초가 된 것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동생의 답장이 뭐였냐면은 오빠 이거 다 치워서 없어. 아이고. 오빠 말을 듣고 가봤는데 다 버렸어. 알았어. 그래서 그 새로운 미술이 탄생할 수 있었으나 이때 탄생 못해요. 우리는 조금 더 현대 미술의 탄생 기다려야 하는데 실제로 첫 번째로 작품을 낸 때는 1916년이었고 네. 바로 이것 타자기 덮개거든요. 네. 이건 얼더우드라고 타자기를 덮어두는 그 덮개인데 이거를 출품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출품을 하고도 저 출입구 옆에 그냥 갖다 놨대요. 아무 설명도 없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냥 끝난 거예요, 이러고. 작품인지를 모르고. 작품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가끔 뭐 미술관에 가서 겪는 그런 일이죠. 이건 작품일까 아니면 그냥 갖다 놓은 의자일까 소품일까. 그렇죠. 그래서 듀샹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이런 노력들이 행위들이 예술로 인정받지 인정받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고를 이제 치게 됩니다. 1917년 4월 10일인데 4월 10일부터 시작된 전시회 100년 전. 그렇죠. 그때 그 전시회에다가 요 남성 화장실에 쓰이는 이 소변기를 이걸 공식적으로 출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6달러에 샀다고 돼 있는데 6달러로 돈을 들고 사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여기 리처드 무트라고 자기 이름을 속이고 이걸 제출하죠. RM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러네. 그러네요. RM 뮤트라고. 그러네요. 바로 오늘을 위하여 이게 준비된 거구나. 이런 큰 플랜이 이 전시회는 더군다나 이제 유럽에서 항상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무시하고 그 심사도 없고 상도 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돈을 얼마 내면 두 개씩 출품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있는 그런 전시회였거든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앙대팡당 그 독립미술가협회라고 해서 약간 맞아요. 독립된 뭐 그거를 미술가라고 따라한 그래서 이거를 취품을 하자 아무리 급진적인 미술을 표방하는 단체였지만 야 이거는 얘는 이게 무슨 이거는 작품이냐. 심하다.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네. 긴급 회의를 열게 돼요. 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전시 불가 판정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뭐 이유를 사유를 달아요. 뭐 사유도 이제 샘은 네. 본래의 자리에 있으면 매우 유용한 물건이겠지만 네. 미술 전시회는 그 본래의 자리가 아니며 네.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그것은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없다. 정말 자신 있죠? 뭐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근데 그 협회에서 썼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게 실은 이게 인간이 더러움과 혐오 이런 걸 할 때 그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를 느껴요. 그러니까 침이 입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밖에 나오면 혐오스럽죠.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을 때는 소화도 시켜주고 뭐 목도 축여주고 다 좋은데 뱉거나 나오면 문제잖아요. 근데 저걸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기는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미술관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안 괜찮은 거죠. 맞아요.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죠. 음. 뒷시장이 그걸 흔든 거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태생이라고 하셔서 프랑스의 배관 시설이 당시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의 배관 시설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1910년도 초반에는 좀 훌륭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이건 또 봤었어요. 전혀 몰랐던 일리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샘 작품도 원래 처음부터 다 설계하고 했다기보다는 나름 거기 그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러죠 브로셔 같은데 이 변기의 아름다운 곡선과 그런 걸 위주로 감상하세요라는 나름의 가이드가 있었는데 우와. 그게 논란이 되고 제명이 되고 나서 아이디어를 메이크업한 것 같다라는 그럴 추측이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야, 있는 얘기인데. 박사님 한 분 더 나셨네.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저는. 미술로 오니까 바로 날아다니는. 듀샹도 인간 아닌가. 예.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이것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문장 이것이 바로 뒷시장이 노린 거죠. 그렇죠.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네. 당신들이 예술 작품의 정의를 안다고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나는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사실 본인이 만들지조차 않고 서명만 돈 주고 사와서 서명은 한 거죠. 가명으로. 가명으로 그것도 한 거죠. 그 순간 이것이 예술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컵을 그러니까 레디메이드죠. 이것도 기성품인 컵을 돈 주고 사온 건데 예술품으로 만든 것은 제가 이것을 예술품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고 결국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보다 더 일을 잘하는 작업을 잘하는 기계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그 기계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나는 기계랑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진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미술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사진이 찍은 것은 그냥 사진이라고 해버리고 인간이 한 것은 예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그냥 30억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의 의미 부여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궤변 같지만 궤변이 아닌 것이 자 우리는 올림픽 때 100m 달리기를 보면서 열광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지금 이 인공지능의 기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인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기계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과 자동차가 동시에 뛰면 분명 인간이 질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기계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까?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고 인간은 인간끼리 뛸게 이 안에서 100m를 그은 다음에 100m를 누가 더 빨리 뛰었는지를 가지고 상을 주겠어. 그러면 누가 이걸 보고서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쓴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거야. 그 사람들은 올림픽의 승자고 우리는 그들에게 평생 연금을 줄 거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서 언론에 나올 거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그 기계와 살면서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의미 부여로 인간이 한 일에 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계와 경쟁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봇들이. 근데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와 있죠. 이미 와 있어서 이미 일자리를 많이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네, 실은 안 보이는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들은 업체들이 빠르게 이제 그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 슈퍼마켓에 가면 다 그걸로 계산하세요. 체크아웃을. 키오스크. 그리고 딱 2라인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어떤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화장실 근처에서 이거 자꾸 많아져서 굉장히 걱정이다. 올해도 이게 몇 명 나갔는데 이거 이러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뭐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도 옛날에는 사람이 하던 일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기계들이 대신하고 제가 들은 얘기가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챗봇 같은 인공지능 봇이 있어야만 첨단 기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는 사장님이 그걸 대신을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일부러 굉장히 건조하고 로봇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로봇을 흉내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 그다음에 뭐 옛날에 볼링장 가면은요 누가 앉아서 계산해줬어요. 이렇게 점수를요? 스트라이크 막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아 이거 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뒤에서. 아, 그랬어요? 아 맞아요. 사람이 세웠어요? 얼마나 옛날 얘기죠, 지금? 진짜요? 맞아요. 옛날 거 보면 옛날 거 보면 정말 진짜 옛날 충격과 공포네요. 근데 볼링장도 벌써 한 20년 전에 사람이 없어졌고 그런 걸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술에서는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의미 부여를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그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거리라는 개념과 일자리의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하자는 거죠. 네. 만약에 누군가가 그 필요한 것을 사는 돈을 누가 준다면 내가 시급을 다투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일조할 수 있을 테고 그래 이런 일거리는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찬란한 문화라고 했던 그리스가 됐든 로마가 됐든 그들의 시민은 이미 노예들이 기본 일들을 다 해버렸어요. 아 그렇죠. 근데 시민들은 인간다운 활동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나. 근데 문제 그러지 못하는 건 경제적인 것이 안 갖춰지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꾸 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번 일자리와 일거리의 문제는 결국 소득의 분배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답은 그런 기계가 도입돼서 얻어진 이익이 있죠. 사람들을 잘라서 얻어진 이익을 그 잘린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요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그렇죠. 로봇세 이런 로봇세 건데. 이런 거. 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잘하기만 하면 진짜 우리가 꿈만 꾸던 네. 진짜 기계는 일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진짜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네. 뒷장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인공지능 네네. 미래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김영하 작가님 소설 작별 인사가 최근에 인공지능 고도의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살다가 뭔가 뭐 트러블이 벌어지는 뭐 그런 네. 얘기. 저는 이제 강인공지능이 굉장히 강력해진 그런 세상에 인간과 로봇이 구별되지 않는 단계의 세상에
에서 겪는 어떤 소년이 겪는 일을 그린 거고요. 네. 실은 묻는 거죠, 사람들에게. 과연 인간을 어디까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행동하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너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또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인간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인간의 범주를 넓혀왔거든요. 예전에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고 예, 생각했고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걸 점점 넓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권리가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디까지 그 권리를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물 학대는 죄잖아요, 이제. 그 로봇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보스턴 그 다이내믹스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그냥 발로 차가지고 네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발로 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불쾌했죠. 많이. 개처럼 생겼으니까 왜 발로 차냐 그러는데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있죠. 네. 로봇 청소기에 눈을 붙입니다. 어. 스티커로. 타요처럼. 눈을 붙인 다음 간단한 인공지능으로 말하는 기능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에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가요. 밤에 네. 들어가면 걔가 탁 움직이면서 왜 이제 와? 밥은 먹었어? 뭐 이렇게 맨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메이는데요. 여기 메이고 듣기만 해도 그냥 울컥하네요. 아니 안 먹었어. 찜닭 시켜줘. 아니, 사실은 미리 어디 말하지 어떤 시켜놓고. 민족으로 시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말만 하시면 했으면 시켜놓고. 어떡해.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 2년 그 로봇 청소기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저희 침대 옆으로 와서 얼른 일어나 나가야지. 편히 먹어. 나무 뒷정리 내가 할 테니까. 그래. 뭐 이러고. 근데 그러면 3년 정도 지났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갖다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3년 아니고 3달이면 네. 3달이면 벌써 막 이렇게 슬퍼지고. 반려 로봇처럼 이제 네, 그런 네. 또 뒷상 얘기하다가 뒷상을 하다가. 뒷상 얘기하다가 뭐 인공지능 네, 네. 미래에 대한 얘기 지금 현재 얘기 네. 나왔는데 당시 미술계조차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인정하지 못했던 뒷상의 작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듀샹의 이 예술품은 이 변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자기가 그 작품을 대하는 행동, 이 작품을 옹호하는 이런 행동까지가 다 연결돼 있어서 약간 그것까지가 한편의 행위 예술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혁명을 다 지켜본 이제 곰브리치 네네. 서양 미술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책을 보면 처음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미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술가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혁명을 보고 내린 결론이죠. 이 미술이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 이건 이상한 질문이고 하지만 예술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물건을 미술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와.